안녕하세요. 슬라이드 만드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난데없이 그 실존주의가 나와서 놀라셨죠? 과학 철학이나 질적 연구 맥락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과학교육론이나 지구과학교육론 하는 선생님들은 난데없이 실존주의 타인은 지옥이다를 왜 하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무모하게 그 how dare라는 표현이죠. dare game이라는 것도 있고 무모하게 그 철학사 아니면은 과학 철학 하는데도 중요한 천동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실존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기생충 영화 분석해 보시라고 하면서 구조주의도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구조주의, 랑그라는 말 이제 좀 아시면 좋은데 랑그가 있고 빠롤이 있고 우리는 이미 태어나는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구조 속에 태어나죠. 주어진 언어의 장, 필드, 그 바둑판에 그 큰 바둑판에 어디 하나의 돌처럼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뭐 너는 태어날 때부터 졸이었다 뭐 이런 이상한 표현도 있고 그렇게. 그래서 2500년 철학사에서 터닝 포인트 전회라고 얘기합니다. 한국말, 철학에서는. 전이 저희 말로 이렇게 자전, 공전할 때 그 돈다는 뜻이고요. 회는 전회 이렇게 되돌아온다. 이렇게 턴이죠, 턴. 잘 가다가 휙 도는 거. 저희 왜 유턴 한다 할 때 그 턴입니다, 턴. 그래서 철학사에 한 두어 가지 전회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linguistic turn이라고 하는 언어적 전회. 비고츠키가 관계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인지 발달, 외부는 조금 상관없고요. 그냥 SR, 자극을 주고 반응을 한다라고 인간 머릿속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국한했던 인지주의 커그니션이라고 얘기했던 피아제와 달리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 전회 이후에 그 철저하게 언어를 개입해서 학습을 생각했죠. 그래서 언어적 전회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실존적 전회, 실존주의 전회입니다. 실존주의의 전회. 그래서 제가 그 난데없이 그 샤르트르의 타인은 지옥이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500년 철학사를 저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정리하면 안 되는데 이게 철학하시는 분들이 아마 기함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저희가 서양 철학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데아 기억나시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존재한다. 두 가지 질문 꼭 한번 해보세요. 있다, 없다, 존재가 뭐냐? 그리고 이걸 우리가 안다, 인식은 뭐냐? 요 두 가지 질문이요. 그러면 플라톤에게 진짜 존재하는 건 뭐였어요? 이데아예요, 이데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헛개비였어요, 헛개비. 좀 세련된 용어로 말하면 시뮬라크르. 헛개비예요, 헛개비. 시뮬라크르.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인간, 완벽한 여자, 완벽한 동그라미는 어디 있다고요? 그 진짜 존재는 이데아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플라톤은. 그럼 그 이데아를 아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동굴의 우화 기억나시죠? 그 밖에 태양이 비쳐서 동굴 벽면에 일렁이는 그림자는 시뮬라크르죠.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진리를 보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플라톤이. 이게 뜻밖에도 동굴 밖으로 걸어나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라 그랬어요. 자기 내면을. 그러면 알레테이아, 레테의 강을 건너서 이데아가, 진리가, 그 로고스가 너에게로 드러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appear. 이렇게 싹 자기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 개념이 엄청 오래 갑니다. 그래서 중세가 기독교 신의 시대죠. 신의 시대. 그래서 여기다 네오플라토니즘이라고 붙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데아의 자리에 그냥 하나님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진짜 존재하는 거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원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태초에 주신 그 진리를 못 봐요. 진실을. 뭐라고 부르시든 간에. 진실, 진리,
진짜 진면목을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회개하라. 회개가 뭐냐면 처음에 인간들은 죄로 너무 덮여 있어서 진리를 못 본대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그 죄로 뒤덮인 그 떡덩이가 벗겨지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 진리가 그게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난다 그러죠. 드러날 거라고. 똑같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500년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의 각주다. 풋노트에 불과하다. 이제 근대로 가면서 이제 신은 죽었다. 니체가 신을 죽였다. 뭐 이런 말도 하죠. 니체는 신을 죽였다. 그것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그래서 신죽음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뭘 넣어요? 이성을 가진 인간을 넣죠. 여기서 이제 대륙의 합리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죠. 존재자는 생각해야 돼요. 생각이 없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존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죠. 라깡이 여기는 없구나. 라깡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 왜 그 기억나시죠? 정신분석에서 요 동그라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신분석에서는 이게 이제 데카르트를 비웃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물 자체예요. 이게 존재의 영역이에요. 존재의 영역. 여기는 언의의 영역이에요. 의미의 영역은 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볼을 사용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말을 사용하는 상징계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생각하니까 나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근데 라깡이 정확하게 말하면 라깡이 아니에요. 그거 처음 말한 사람이 헤겔이에요. 헤겔이 그걸 뒤집어요. 나는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고. 왜 그럴까요? 여기가 생각의 도메인이죠. 상징계. 생각은 말로 하잖아요. 여기 존재는요.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존재의 영역, 물 자체의 영역. 항상 있지만 상징계로 못 들어온 이 영역 있죠. 뭔가 잠재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를 모르고 여기서는 여기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나는 생각하니까 존재가 아니고요. 뭐라 그랬냐면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고. 두 개, 해결이 보기에는 요거 두 개가 교집합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래서 그 데카르트가 말한 여기 있죠. 대륙 합리주의를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륙 합리주의와 함께 영국의 경험론, 베이컨. 그래서 과학에서는 이거 귀납법이에요. 귀납법. 정말 중요한 거. 여기는 추론, 리즈닝이라고 그러죠. 리즈닝, 추론이 영어로 리즈닝이에요. 리즈닝. 예. 그 다음에 독일 관념론.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이거. 독일 관념론에 헤겔, 후설, 하이데거 이렇게 넘어오는. 하이데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자꾸 제가 철학에 혼자 1만 시간, 한 2만 시간 될 것 같은데요. 독학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하고 요번에 이제 4명이서 조희영 교수님의 그 아성을 허물라고 젊은 1.1세대 저희가 이제 석박사 과정에 조희영 교수님이 학위하고 돌아오셨으니까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과교론 책을 하나 쓰자. 그래서 중등과학 교육 논자 떼고요. 논 붙으면은 그 왠지 이론에만 머무는 것 같아서 중등과학 교육을 썼는데 같이 쓰는 동기가 제가 거기 막 후설의 현상학, 그 에이도스, 노에마 뭐 이런 거 막 썼거든요. 했더니 이게 뭐냐고 빼라고 그래갖고 그 되게 외로웠었습니다. 여하튼 오늘 여기 후설하고 하이데거 오늘 할 거거든요. 실존적 전해에서. 그래서 독일 관념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성의 시대인데 이성도 죽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르냐면 인간도 죽었다. 인간 중심 있는데 인간 죽음의 시대라고 여기 나오죠. 이게 인간 이성이 죽은 거예요. 인간 이성이. 이성이 죽었다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구조주의가 오면서 인간 이성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을 가지고 자율적이고 자유롭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을 만들고 질서 짓는 인간이잖아요. 아담의 후예로. 근데 구조주의는 뭐예요? 그 다 필요 없고 이 전체 대한민국이라는 바둑판 위에서 너의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저희 실존이 어디 있어요, 실존이. 그래서 구조주의를 뭐라 그러냐면 저는 태어나 보니까 뭐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이재용이고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누구 되고 싶으세요?
태어나 보니까 뭐 트럼프고 태어나 보니까 누구고 그러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미 뭐 흙수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조주의는 모든 것이 이미 랑그로 구조로 철학 용어로는 랑그 다른 말로 하면은 쿤이 말한 패러다임 과학을 지금 과학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과학 연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좀 전에 친구랑 그 얘기도 했는데 톡하면서 요즘은 연구재단 과제 따내려면 빅데이터, AI, 인공지능 이런 말 안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태어나 보니까 아니지. 이미 커 보니까 이미 내가 이제 연구를 독자적으로 할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 처리 안 하고 뭐 꾸질꾸질하게 질적 연구 뭐 쭈쩔쭈쩔 막 담화 분석하고 하면은 펀드 못 받아요. 그래서 뭐 질적 연구를 하더라도 빅데이터로 해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워드 클라우드라도 그려보고 뭐 그렇게 해야지 봤거든요. 그래서 그 쿤이 말한 패러다임이 일종의 구조입니다. 구조. 내 바깥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게임의 법칙. 룰이에요. 룰. 저희 말할 때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 한국말 문법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는 거기서 이제 한국인이라는 거 감사하는데 한국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영어가 제일 쉽고. 하여튼 구조주의입니다. 그래서 구조주의 다음에 등장한 게 실존주의예요. 참혹한 결정론이라고 불러요. 구조주의를. 참혹하다. 참혹하단 말 함부로 안 쓰잖아요. 뭐 미저러블하다보다 더 무서운 말이죠.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면 참혹한 디터미니즘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제 존재가 내가 될 수 있는 깜냥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실존주의가 나오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왜 이성이 죽었나 한번 볼게요. 이성이 왜 죽었나. 그래서 이게 제가 혹시 제가 성공 못하고 이 뭔 말하는 거야 그러시거든. 키워드를 가지고 각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글이 싫다 그러면 유튜브에 동영상도 많아요. 그리고 영어 되시면 영어 동영상이 조금 이렇게 고급질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니면 한국말도 요즘 뭐 철학자들 많잖아요. 진중권도 그렇고 뭐 강신주 선생님도 유튜브에 동영상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판이론부터 볼게요. 비판이론 또는 계몽의 변증법. 질적 연구하시는 분들은 비판이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티컬 시어리라고 저희 패러다임에 그 패러다임 보면은 파지티비즘 여기 출발점 나오고 지금 제가 슬라이드를 또 못 띄워서 그 다음에 후기 실증주의 나오고 그 다음에 비판이론이 나오죠. 그 크리티컬 시어리가 바로 이겁니다. 처음 제가 그 실제 수업할 때는 원래 이게 난데없이 코로나 때문에 압도적으로 시간이 많아져서 선생님들 뵐 수도 없고 그래서 동영상 제작하는데 실제 수업할 때는 진도 나가느라고 이런 그 사이드 톡을 못해요. 근데 이게 요번에 이제 시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걸 해봐야겠다 해서 건드려 보는 건데요. 원래 크리티컬 시어리라고 할 때는 프랑크푸르트 독일의 그 유럽 가려면 웬만한 데는 프랑크푸르트 여기 내려서 경유하셔야 되죠. 그 공항입니다. 거기입니다. 거기. 20년대 30년대에 홀카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 하버마스 이 양반들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유태인입니다. 주이시. 그래갖고 나치 들어오면서 이 양반들은 운이 좋았어요. 미국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작품 활동을 합니다. 20년대 30년대 독일에서 활동을 하다가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거기서 60년대 70년대에는 미국에 가서 미국은 거의 지성의 황무지였죠. 그래서 거기서 이 양반들이 굉장히 그 강의도 하고 책도 많이 쓰고 그 지성을 살찌우죠. 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비판학파, 비판이론, 크리티컬 시어리라고 부르고요. 왜 운이 좋았다 그러냐면 벤야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는 1940 몇 년도에 그 나치에서 저기 미국으로 도망가려다가 못 가고 못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치사량의 헤로인을 먹고 죽죠. 자살하죠. 말이 먹을 또 죽을 만큼의 그걸 먹고 자살합니다. 그 산을 넘다가 결국 못 가고. 그래서 여하튼 이 사람들이 비판 이론인데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비판 이론이고 그리고 요 두 단어를 아셔야 되거든요. 계몽의 변증법이다. 변증법은 이따가 또 할 건데요. 정반합. 해결이 한 거죠. 해결이 정반합. 인생이 그래요. 지금 정의 상태, 노말 상태예요. 그럼 위기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렇게 막 반대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절충을 해서 합의 상태에 또 도달하는 거예요. 그 합은 영원하지 않죠. 또 정, 반, 합 영원히 가는 거죠. 그 변증법 다이얼렉틱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양반들이 합목적적 합리성이라는 단어. 합리성 아시죠? 이성을 절대 신뢰했던 신을 죽인 자리에 인간 이성을 갖다 놨잖아요. 신을 믿고 살았는데 신이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공허했겠어요. 기댈 데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성의 인간이다. 그래서 계몽이 뭔데요? enlightenment. 빛을 비춘다잖아요. 미개하다고 봤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이성의 빛. 하나님의 빛이 아니고요. 천지 창조의 빛이 아니고 이성의 빛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 이성이 타락을 해요. 극단적인 경우가 뭐였어요? 그 영민한 이성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유태인 600만을 죽였잖아요. 그건 통계 나온 수치고 러시아에서는 더 많이 죽었대요. 그쪽이 워낙 이렇게 진짜 크렘린 같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합목적적 합리성이 뭐냐면요. 이성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비판 이성, 칸트가 말한 비판적 이성, 또 뭐 있어요? 보편 이성, 엄청나게 많죠. 근데 여기서 합목적적 합리성, 이성의 역할 중에 합리성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또 뭐가 있어요? 무슨 가치적 합리성 많잖아요. 근데 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목적에 부합하는 게 제1 화두예요. 합목적적 합리성에서는. 그래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말 있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뭐로 가도 산에만 가면 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희도 왜. 그래서 목적 도달 과정에서 수단이 목적을 앞서다가 결국 목적이 사라지는 거야. 사라진 목적들에 뭐가 있냐면요. 목적 도달만 생각하다가 사라진 목적에 인간의 선, 도덕, 윤리, 가치 이런 게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설정한 이윤, 이게 자본주의하고 결합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고도의 합리성이, 리즌이 자본주의의 그 도구적 이성, 나중에 얘가 도구적 이성으로 바뀝니다. 여러 가지 같은 용어로 변질되는데요. 주관적 이성, 도구적 이성, 형식적 합리성 또는 여기 합목적적 합리성, 도구적 이성이 발휘되는 게 요거거든요. 합리성. 합리가 이치에 부합한다. 이 리가 저기예요. 이성이에요. 이성. 우리 왜 저기 주리, 이기론 할 때 요 리거든요. 여기서 이윤 창출을 위해서 누가 죽었는지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누가 희생되고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래서 한목적적 합리성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수단에 의해서 목적이 사라지는. 그래서 경제적 합리성, 이게 뭘까요? 자본주의와 결합한 이성, 도구적 이성이니까. 최고의 이윤 창출. 그걸 위해서 목적을 잃어버린, 가치를 잃어버린, 때로는 묻지도 않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돈과 권력에 대한 이상,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인간 가치 다 죽이고. 그래서 한목적적 합리성을 도구적 합리성, 같은 말이에요. 도구적 합리성, 한목적적 합리성, 형식적 합리성, 주관적 합리성. 왜냐면 이게 학자들에 따라서 용어를 자기들만의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조금씩 용어들이 변형됐어요. 그래서 계몽주의 아시죠? 계몽주의. 왜냐면 중세는 신화의 시대죠. 미솔로지. 하나님도 믿었고 미신도 믿었고 우리 왜 중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몽롱한 상태. 그래서 거기다 이성의 빛을 비춰서 깨운다고요. 깨몽이라고도 약간 웃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계몽의 3가지 신뢰. 자연과학의 발달. 자연과학이 발달해서 엄청 좋아질 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의 발달. 옛날에 지구 돈다 그랬다고 사람 죽이고 브루노 기억나시죠? 신부님. 화형당했잖아요. 그리고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 이렇게 똑똑한데. 이렇게 합리적인데. 합리란 말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는 진보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인간이 자기 이성대로 행동한다면 사회 윤리가 실현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가 보편적 이성. 이 보편적 이성 있죠? 이게 공부하는 이성이에요. 학문하는 이성이거든요. 그러면 합리적 사회가 건설이 되어서 이 땅에 신의 나라가 올 거다. 천국 안 가도 돼요. 왜냐면 신을 죽인 자리에 살 수 있는 명분을 찾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이성을 또 갖다 놓고 신의 천국 안 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실현할 수 있을 거다. 자연과학의 발달로.
합리적인 사회 건설로. 그리고 그런데 거기다 자본주의가 떡하니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고 엄청 일했는데도 자본가가 다 가져가고 뭐 그런 거 있죠. 막스가 나오게 된 계기. 제가 너무 축약해서 말해서 무식하게. 그래서 여하튼 국가 이윤 창출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효율성. 이거 무서워요. 이게 신자유주의 하면서 교육에 들어오잖아요. 자사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고등학교 3년의 최고의 목적. 합리성. 뭔데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넣어달라고.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다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MB 때 자사고를 만들었죠. 예, 돈 있는 자들의 목소리가 커서. 나도 이게 한목적적 합리성이 효율성이란 말 무서워요. 그럼 선생님들도 이거 한목적적 합리성으로 교사 전문성을 평가받으면 골치 아파요. 효율성. 성적을 빵빵 올려야 되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본주의를 통해서 19세기 유럽에 새롭게 나타난 합리성이에요. 그래서 비판 이론가들이 이거를 걸고 넘어져요. 그러면서 인간 해방을 위해서 일했던 계몽, 이성이 나치를 어떻게 이게 나치가 가능했을까? 합리적으로 뽑은 거예요. 선거로 히틀러를 선거로 뽑은 거죠. 트럼프를 선거로 뽑은 거죠. 우리도 문통을. 하여튼 이렇게 비판적 권찰이 하여튼 계몽주의 그걸 나왔어요. 고대 고중세 유럽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신비롭고 뭔가 몽롱하고 신화의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질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데 거기다가 그때는 이제 고대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내려오잖아요. 이 계보가. 그때는 이게 뉴턴이 나타난 게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난 게 뉴턴의 미케닉스, 뉴턴의 고전역학이 왜 터닝 포인트였을까요? 패러다임 시프트였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에서는 하늘을 다스리는 법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게 달랐어요. 하늘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냐면 에테르. 제가 말하니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거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하늘을 그 다스리는 로우하고 법칙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법칙하고 저희도 하나님의 법칙 신의 나라하고 인간의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기독교나 아니면 요즘 뭐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 아니면은 리벨룽겐의 반지 거기가 원조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이렇게 하늘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고 지하의 영역이 있고 3개로 나누잖아요. 그게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에서는 하늘의 물질하고 땅의 물질이 달랐어요. 미케닉스도 달랐고 운행의 법칙도 달랐고 그래서 에테르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뉴턴이 나와가지고 유니버셜 로우를 선포해버렸잖아요. 뭐예요? 하늘의 법칙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만유인력이다. 만유가 그 1만 만자인데요. 유니버셜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꿰뚫어 버린 거죠. 하나다. 그래서 만유인력 하면서 그게 이제 엄청난 쇼크였던 거죠. 그래서 고대는 그랬는데 근데 이게 근대 과학혁명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근대 기계주의 미케닉스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연과학이 너무 발달한 건 좋았는데 이게 도구적 이성하고 결합하면서 자연과학이 어디에 이용됐어요? 이윤 창출을 위해서 자연을 착취했잖아요. 그래서 왜 인간 대 자연 요즘 생태학 하는 사람들이 인간을 보고 자연을 타자로 보죠. 타자가 없는 자예요. 인간의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타자. 근데 그 타자가 자연만 하면 좋은데 없는 인간도 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자연도 이용하고 자연을 지배해서 최대의 효율, 경제적 이윤을 끌어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데도 그 합리성을 이용해버린 거예요. 과학의 이름으로. 그 히틀러가 유태인에 대해서 철천지 한이 있었죠. 그 양반들이 좀 이렇게 뭐 역사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지만 그거 다 차치하고 인종적으로 우생학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래갖고 히틀러가 그 얘기 아시죠? 세계 정벌에 나가기 전에 자국 안에 있는 모질이들 있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retarded 된 사람들이나 정신줄 놓은 사람들이나 싹 다 죽였어요.
인종청소란 이름으로. 이제 그것도 유태인들도 이것들은 저희 왜 조선시대에 있었잖아요. 삼족을 멸하라. 씨를 말린다는 말 무섭죠. 남기지 말라고 그 유전자를. 유전자 풀어서 그냥 삭제해버리는 그거였거든요. 그걸 가장 한꺼번에 깨끗이 없애는 방법이 뭐야? 그래서 가스실이잖아요. 그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뭐 그랬대요. 그래서 이게 비판 이론가들이 이 사람들이 주이시라는 것도 있었고요. 목도했잖아요. 직접 목격했잖아요. 거기서 인간 이성이 이 도구적 이성이 한목적적 합리성이란 이름으로 어떻게 대량 학살에 사용될 수 있는지 그거를 파헤친 거예요. 그래서 비판 이론, 그래서 계몽의 변증법까지 가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하고 그 다음에 후설의 현상학이 나오게 된 계기. 왜냐하면 자연과학이 너무 득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와 자연 착취와 모든 여기에 그리고 뭐 굳이 핵폭탄 언급하지 않더라도 과학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발달됐잖아요. 이성의 정점에 있잖아요. 수학과학은. 그 실증주의였고 우리의 출발점, 우리가 뼛속 깊이 내면화하고 있는 자연과학을 한 사람들이라면 저희는 과학선생이잖아요. 저희가 이 과학이에요. 근대 기계론적 인식론에서 데카르트에서 출발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했던 그 인간 중에 제일 꽃다운 인간, 정점에 있었던 인간, 그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비판 이론가들이 건드리기 시작합니다.